화석하면 사실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 거는 오랜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수천만 년, 수억 년, 수십억 년.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은 다 써 있잖아요. 교과서에도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역사를 뭐라고 해요? 지질, 시대, 역사 이렇게 얘기하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우리의 진짜 지구의 역사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석과 지층에 관련된 내용을 싹 꿰뚫지 않으면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수십억 년 딱 거기에 그냥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주 허무맹랑하고 또 어떤 종교적인 주장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 벽을 하나 또 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화석과 지층, 암석 이런 얘기들을 좀 5강, 6강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슈 보기 보시면 과학자들은 화석 생물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배우고 외우기는 바빴는데 이거 어떻게 아는 거지? 그죠? 우리가 항상 질문을 던질 때 왜라는 질문과 어떻게라는 질문, 이런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그런 사고가 진짜 사고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사고력을 키우고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인데 그냥 남이 말해주는 걸 그대로 답습하면서 외우는 건 AI가 훨씬 잘해요. 이 시대는 그런 인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죠? 자, 우리가 지금 벌써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주의 진화에 관련된 내용 다 정리했어요. 지구의 진화에 관련된 얘기 다 정리했어요. 생명의 진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 정리했는데 이제 이 지질 시대의 부분을 깰 차례인 겁니다. 교과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화석이 곧, 이거 좀 작아가지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화석이 뭘 들려준대요? 화석이 뭘 들려준다는데? 화석이 귀 기울여 보세요. 화석이 뭐라고 말하나? 화석이 우리한테 과거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거예요. 뭐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화석을 보고 우리가 뭔가를 해석을 해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건 누구예요? 화석이에요?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해석을 잘하면 그 이야기가 도움이 되는 거고 해석을 못하면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화석 자체가 나 이랬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석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기 때문에 자, 약 46억 년 전 태양계의 탄생과 함께 생긴 지구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이 나타났다 사라져갔대요. 출현과 멸종을 했다는 거죠. 그동안 바닷속에만 살았던 생물은 마침내 고생대 중기의 육지로 진출했대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문장을 읽으면 어떻게 알았을까를 항상 질문을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그게 고생대에 살았던 생물임을 알았을까? 그게 어떻게 육지로 진출하게 됐다는 것을 알았을까? 기어 나오는 걸 봤나? 지느러미가 다리로 바뀌는 과정을 봤나? 이런 질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물 종이 생겼더났대요. 그러나 멸종은 또 끝이 아니라네. 멸종은 뭐래요? 새로운 시작이야. 이게 약간 가만히 생각하면은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그게 정신적으로 그 분열을 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정신 분열. 이 시대에 교육을 받으면서 정신 분열증에 안 걸리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멸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요. 그러면 희망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환경 위기에 멸종 위기 동물에 대해서 희망차요, 걱정해요? 왜 정신 분열이 안 걸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데, 멸종, 새로운 희망이야. 지금 멸종 위기의 동물들 저게 멸종되면 새로운 종이 출현할 거야. 그렇지? 못 보던 생물들이 출현할 거야. 기대해 봅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면. 그죠? 근데 이렇게 가르쳐 놓고 현실에서는 멸종 위기를 걱정해. 뭔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가짜 시작은 가짜 끝을 말해주게 돼 있고요. 진짜 시작은 진짜 끝을 말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교과서 또 볼까요? 지지시대란 이러면서 뭐라고 해요? 지구의 역사를 말해주는 거래요. 그리고 그게 지층에 포함된
화석의 변화를 통해서 이 지지시대 역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눈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서 가르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생물들이 변했냐? 5번의 대멸종이 있었대요. 자, 질문 시작. 어떻게 5번의 대멸종이 있는지 알았지? 그죠?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물들은 고생대에 살았다. 어떤 시기에는 속시식물이 번성했다. 어떤 시기에는 파충류만 번성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또 해보세요. 어떻게 그 시대에 속시식물이 번성했다는 걸 알았지? 어떻게 그 시대에 파충류만 번성했다는 걸 알았지? 그렇죠? 네. 항상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내려가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지구 역사를 해석하게 된 그 배경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800년대로 거기 보이시죠? 1800년대로 들어오면서 누구요? 네, 오늘 두 찰스가 나올 건데 첫 번째 찰스 라이에를 대표로 하여 지질학자들은 시작. 균일론적 전제를 지질 해석에 도입했다. 어저께 배웠으니까 묻습니다. 균일론적 전제가 뭐였어요? 자연이 원래부터 그랬을 것이다. 지금 보는 그 현상을 그대로 과거 역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해석법이죠. 그러면 진짜 과거는 경험하지 않았고 관찰하지 않았는데 이 전제에 입각해서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균일론적 전제예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지금 시대죠? 여러분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냐? 금방 오시겠다며. 언제 오시는 거야? 2000년 지났는데.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뭘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로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베드로후서에서 이런 게 써 있는지 아셨어요? 네.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세상 시작할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게 뭐예요? 균일론적 전제죠. 자연이 그냥 그래왔던 대로 그럴 것이다. 그죠? 그 전제를 가지고 너희들을 조롱하면서 이 지구의 역사는 그러하였듯이 늘 그대로일 건데 너희들 왜 격변을 말해? 너희들 왜 재림을 말해? 너희들 왜 성경 역사가 진짜라고 그래? 성경 역사, 과거 역사 가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미래 역사도 가짜야 라고 우리를 조롱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욕망대로 살 근거를 거기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균일론적 전제를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치는지 아시겠죠? 오늘 요거를 깨야 되는 거예요. 화석과 지층에 대해서 요걸 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넘어가서 근대 과학기에 찾아보세요. 129쪽. 근대 과학기의 균일론자들은 지층의 퇴적 속도를 어떻게 설정했어요? 수천 년에 1cm씩 쌓인다. 왜? 지금 보니까 지층이 아주 천천히 쌓여. 그래서 이 1800년대 과학자들은 수천 년에 1, 2cm 정도 쌓인다고 봤어요. 그러면은 10cm는 10을 곱하세요. 수만 년이 되죠. 100cm는 수십만 년이 되죠. 1000cm까지만 할게요. 1000cm는 수백만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수킬로미터의 지층을 보니까 지구의 나이는 수억 년이구나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무슨 공식이 생겨버렸어요? 지층의 두께가 지구의 나이가 돼버렸어요. 그죠?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지시대가. 그러니까 전제를 뭘 놓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걸 아시겠죠? 만약에 지층이 빨리 쌓였어 라고 한다면 지층의 두께가 긴 시간을 의미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 이 지층을 만들 때 정말 수천 년에 1, 2cm씩 천천히 쌓여온 건지 아니면 확 연속적으로 쌓인 건지 누가 검증해줘요? 검증해 주자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그 전제를 철떡같이 믿고 지구의 나이는 수억 년이래를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제가 무너지면 그 위에 올려 쌓은 수십억 년의 지지시대 역사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내려가서 지지시대표에 따르면 각 지층에 포함된 화석들은 그 지층이 쌓였던 시대에만 살았던 생물군이 돼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지층이 천천히 쌓인다라는 그 전제를 놓으면 이만큼의 두께의 지층이 쌓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벌써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걸리겠죠. 그럼 수백만 년 동안 여기 안에 화석이 들어있어. 그러면 이 생물들은 수백만 년 동안 이 지층이 쌓일 때 그 시대에 살았던 생물이야 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지층에 살았던 생물과 그 다음 지층에 살았던 생물은 시대가 다른 거예요. 수백만 년 후의 생물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만날 일이 없어. 이렇게 시대를 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층의 두께가 곧 긴 시대를 의미하게 되고 균일론적 전제를 놓으면, 그리고 그 지층에 포함된 생물은 그 시대에 살았던 생물이 되고 다른 지층에 살았던 생물과는 만날 일이 없는 관계가 되는, 이런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역사를 지금 배워오고 있는 거예요. 밑에. 자, 그러면 화석들은 정말 오랜 지구 역사와 진화론적 순서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암시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봅시다. 자, 넘기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 진화론적 화석 이야기를 듣고 자라고 있는데요. 각 지층이 수십만에서 수백만 년에 걸쳐 쌓였다면 한 지층은 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시대에 따라 생물에 뭘 보여준다고 주장하게 돼요? 진화 과정을 보여준다고. 왜? 수백만 전에 살았던, 수백만 년 후에 살았던, 그 또 수백만 년 후에 살았던 생물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 생물군의 변화가 그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해석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균일론적 전제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차이를 만들겠어요? 포인트 질문 첫 번째. 지층이 쌓이는 속도가 느리다고 전제하는 것하고 빠르다고 전제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를 만들겠어요? 지층에 따라 포함된 화석들이 서로 다른 시대의 생물이냐 아니면 동시대에 살았던 생물이냐, 그런 엄청난 차이를 만들겠죠. 만약에 지층이 연속적으로 빠르게 쌓였다면 밑에 묻힌 생물이나 위에 묻힌 생물이 먼 시대 간의 관계예요? 아니면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매몰된 위치만 다른 거예요?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매몰된 위치만 아래 매몰됐냐 위에 매몰됐냐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지층에 쌓이는 속도가 이렇게 중요한 여러 가지 해석을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수억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화석 생물이 어떤 생물인지 이름을 붙이고 그 종류를 분류하고 있죠? 여러분이 박물관 가시면 다 화석마다 이름이 붙어 있고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 학명으로 써가지고 막 복잡한 것 같지만 모양을 보면은 우리가 다 조개인지 오징어인지 단풍잎인지 다 거북인지 구별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구별할 수 있으니까 과학자들도 그거 구별하고 이름 붙였을 거 아니에요. 전혀 생판, 수십억 년 전에 살았던 생물들이 내가 지금 현대에 보고 있는 생물하고 전혀 생판 달라. 그러면 어떻게 이름을 우리가 구별을 해서 붙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 우리가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화석이 수억 년 전에 살았던 생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생물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린 다 이름을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오히려 이거는 진화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진화가 멈췄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화가 멈췄다는 걸 보여줘요. 왜? 수억 년 동안 거북이가 똑같아. 수억 년 동안 물고기가 똑같아. 수억 년 동안 나뭇 잎사귀 모양이 똑같아. 만약에 진화론에서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맞네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제 문제의식을 다 가지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큰 1번 시작. 2번. 네, 화석 발견에 무슨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삼엽충 가지고 얘기할게요. 제일 편해요.
제일 많이 발견되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발견되고 해서 삼엽충으로 이해하는 게 전체적으로 쉽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고생대 삼엽충이 발견된 그 고생대 시대별로 분포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생대는 전체가 한 3억 년 정도 되는데 5억에서 한 2억 년 정도까지 한 3억 년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제일 밑에 지층을 캄브리아기 지층이라고 하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이제 지층을 구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관점에 의하면 이 캄브리아기 지층, 오르도비스기 지층이 다 각각 얼마큼의 시간이 걸렸다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수백만 년.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 더하니까 약 3억 년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들의 관점에 의하면 여기에서 발견된, 요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이랑 여기에서 발견된 화석이랑 같이 만났겠어요? 안 만났겠어요? 3억 년 동안 살아있는 삼엽충은 없겠죠? 그러니까 만날 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지층마다 삼엽충의 모양이 변해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뭘로 이해를 하냐면 진화 패턴이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수억 년에 걸쳐서 삼엽충의 모양이 이렇게 변해왔다. 그래서 모양의 변화를 뭘로 인식하네요? 진화 패턴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모양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넘기시고. 동그라미 2번. 고생물학에는 아래 지층으로부터 위 지층으로의 화석들 형태의 변화를 진화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다는 거 보셨죠? 예, 그 다음에 삼엽충의 경우 아래와 같은 지금 진화 경향. 자, 뭐가 진화 경향이래요?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된대요? 보니까 머리, 가슴, 꼬리 부분이 밋밋해지는 경향이 있대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있으며 일부 종은 눈이 사라진다. 네 번째. 꼬리가 커지는 말단 부위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 번째. 일부 종에서는 가시가 발달했다. 네, 그러니까 아래 지층에서 위 지층으로 발견되는 그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하고 그것의 모양의 변화를 진화의 패턴, 진화의 경향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하고 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좀 맞춰보세요. 잠시 배웠지만 가가 더 진화가 덜 된 거예요? 나가 더 진화가 덜 된 거예요? 이들에 의하면 와 대박. 그죠? 와,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이해해요? 자, 신기합니다. 밑에 원래 이제 그 그림 틀린 거 찾고 뭐 이렇게 패턴 찾고 이런 건 어린아이들이 강하죠. 그렇게 위로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자, 밑에 진화 경향을 적용하면 두 삼엽충 중에 어느 쪽이 더 진화된 것인가? 네? 덜 된 게 가니까 더 된 거는 나죠, 그죠? 예, 더 된 거는 나예요. 이 진화 패턴에 이들이 정해놓은 거에 의하면 나가 더 진화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들의 해석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계신 거죠? 좋아요. 예, 괜찮아요. 계속 제가 반복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A, B, C, D 지층이 이렇게 있을 때 A에 묻힌 삼엽충이 있고 D에 묻힌 삼엽충이 있으면은 이들에 의하면 올라갈수록 뭐 되고 있는 거예요? 진화되고 있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A층에 묻힌 삼엽충이 D층에 묻힌 삼엽충보다 수억 년 전에 살았다는 것을 무엇이 뒷받침해 주는 걸까요? 다음에 A와 D의 삼엽충 모양 차이가 진화적 차이라는 것은 무엇이 뒷받침해 주는 걸까요? 그죠? 예. 네. 이게 적절한 질문을 잘 해보면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 두 가지 숨겨진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 아까 저희가 던진 그 질문. 무엇이 오래된 시간 간격을 뒷받침하는가? 무엇이 아래의 생물보다 위의 생물이 더 진화된 거라는 걸 뒷받침하는가? 그죠? 그게 알고 봤더니 전제인 거예요. 무슨 전제? 1번. 지층이 매우 천천히 쌓였으니까 아래 지층보다 위의 지층은 수억 년 후다. 밝혀진 거예요? 전제예요? 전제. 그 다음에 생물은 진화됐으니까
수억 년 전 생물보다 수억 년 후 생물이 진화 더 된 거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전제예요? 전제. 이 자체가 그냥 전제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지층이 천천히 쌓인다는 전제와 생물이 진화됐다는 그 전제 위에서 지지시대라는 것을, 진화의 역사라는 것을 해석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숨겨진 이야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요 두 삼엽충은 진화론적인 해석에 의하면 다른 시대에 쌓인 거고 진화의 정도가 서로 다른 거고 그렇습니다. 최소 2억 년에서 3억 년까지도 차이가 나는 생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화석의 모양으로 지층의 순서를 결정을 해요. 어느 지역에서 제가 얘를 발견했어요. 어느 지역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층은 무조건 페름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지층에 가서 이 화석을 발견해요. 그럼 그 지층은 무조건 무슨 기가 되는 거예요? 캄브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의 모양을 진화의 패턴으로 배열을 해놓고 이게 진화의 경향이야 해놓고 그 화석이 어딘가에서 발견되면 그걸로 시대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층의 순서로 진화의 패턴. 그러면 왜 이게 어떻게 진화의 패턴이라는 걸 알아? 지층이 이 순서대로 쌓였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좀 느낌이 이상하죠? 돌고 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화석의 모양으로 지층의 순서를 정하고 다시 지층의 순서로 화석의 진화의 패턴을 정하는 순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순환 논증이라고 해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결론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결론을 전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에 이미 결론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잘못된 논증, 논리 오류죠. 이거를 순환 논증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지층과 화석의 이 시대 구분에는 이런 순환 논증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한번 답을 해볼게요. 133조. 만약 어느 고생물학자가 강원도 태백에 가서 가와 같은 삼엽충을 발견하면 무슨 기라고 하겠어요? 캄브리아기 지층이구나. 그럼 태백에 있는 그 지층은 그냥 무조건 캄브리아기가 돼서 5억 년 전에 쌓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보고? 화석의 모양 보고. 네, 그 다음 내려와서 동그라미 3번. A에서 D라는 4개의 연속된 지층이 있다고 할 때 A층에 묻힌 삼엽충이 D층에 묻힌 삼엽충보다 수억 년 전에 살았다고 판단하려면 첫 번째 어떤 전제가 돼야 돼요? 지층이 매우 느렸다란 전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서로는 만난 적이 결코 없는 삼엽충이 되죠? 서로 모양이 달라진 것은 뭐의 결과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화의 결과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규정이에요, 규정. 밝혀진 게 아니라. 넘어가서 지층과 화석에 숨겨진 두 전제. 지층은 매우 천천히 쌓인다. 그죠? 느리게, 천천히. 그 다음에 화석 모양의 변화가 곧 진화다. 라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어야 되는데 이게 전제를 결론을 내기 위한 전제에다 그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순환 논증이라고요. 자, 동그라미 4번. 어느 고생물학자가 삼엽충 나를 삼척에 가서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그 지층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페름기 지층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삼엽충은 가를 발견한 태백의 지층보다 삼척의 지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2억 년 후에 삼척의 지층은 2억 년이나 더 나중에 생성된 지층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지층에 대해서 연대 측정했습니까? 안 했어요. 뭘로 다 이 나이가 매겨진 거예요? 화석의 모양을 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생물의 모양이, 화석 생물의 모양이 지층의 시대를 결정하고 다시 지층의 순서가 화석 생물의 시대를 결정하며 그 순서가 진화 패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속 돌고 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순환 논증, 밑에 박스에 순환 논증이라고 한다. 맨 밑으로 내려가서요. 다운표 있는데 한번 보시게요. 모양 변화, 지층의 순서, 생물의 출현 순서, 진화의 경향이라는 이 일련의 추론은 서로의 뭐에 의존되어 있냐면 가정에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의 전제를 기반해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가정을 다 빼버리면 실체는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 실체가. 그게 진짜 몇 억 년 된 건지에 대한 실체가 없다고요. 그게 왜 진짜 진화된 건지에 대한 실체가 없다고요.
그 순서를 그렇게 정하고 느리게 쌓였기 때문에 수억 년이 걸린 거다라는 해석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지시대표라는 게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처럼 층서학이란 학문은 지층의 순서를 화석의 모양으로 매겨놓고 각 지층 순서의 지지시대의 연대를 부여한 다음 세계 각처의 지층에서 유사한 화석을 발견하면 그와 같은 모양의 화석에 부여된 지지시대와 연대를 찾아 해당 지층에 부여를 해요. 이것이 직접적인 측정 없이 전 세계의 지층과 화석의 나이를 매겨온 방법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관점을 좀 바꿔볼게요. 지층이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삼엽충은 바다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생물이거든요. 어디에 묻혔을 것 같으세요? 이 기어가는 삼엽충이. 바다 밑바닥에 기어다니며 살던 이 삼엽충이 헤엄도 칠 수 있어요. 기어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쌓였을 때 어디에 묻혔을 것 같으세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제 진화론에서 벗어난 생각을 해보세요. 안 묻힌다? 맨 밑에 층에도 묻힐 수 있고 그 위에도 묻힐 수 있고 그 위에도 묻힐 수 있어요. 기고 있는데 흙이 몰려왔으면 맨 밑에 묻혔을 거고, 그죠? 좀 헤엄을 칠까 하는데 흙이 몰려왔으면 두 번째 층에 묻혔을 거고, 한참 헤엄쳐서 올라갔는데 흙이 몰려왔으면 네 번째 층에 묻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하나 더 생각합니다. 연속적으로 이 네 개의 지층이 쌓였어요. 하나 쌓이는데 수만 년, 하나 쌓이는데 수만 년이 아니고 쌓이고 아니면 동시에 쌓이고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연속적 퇴적이 됐다면 이 삼엽충은 만약에 여기에 묻혔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어가지고 위로 흙을 뚫고 나올 수도 있을까요? 왜요? 수만 년에 걸쳐서 쌓였다면 다 딱딱하게 굳었겠지만 지금 연속적으로 쌓였기 때문에 아직 흙이 부드러워요. 힘이 좋은 삼엽충이라면은 뚫을 수도 있겠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증거가 나오면요, 증거가 한 개라도 있으면, 그러면 지층은 수만 년에 걸쳐 쌓인 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보세요. 삼엽충이 지층을 뚫고 기어 나온 이 기어간 흔적들이 지층에는 너무 많이 남아 있고, 아래 지층에서 뚫고 위에 지층을 뚫고 몸체는 이제 기어가다가 이제 지쳤어. 더 뚫어야 되는데 지층이 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몸체는 그 위에 매몰된 그런 화석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뭐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지층이 한 층이 천천히 균일론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아니면 연속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예, 빠른 속도이면서 동시에 연속적으로 한 층이 쌓이는 게 빨랐을 뿐만 아니라 쌓이고 한참 있다가 그 위에 게 쌓인 게 아니라 밑에 게 굳기 전에 위에 게 굳기 전에 그 위에 게 계속 연속적으로 쌓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물학자가 하는 말이, 과학자들은 화석 기록에서 많은 삼엽충 발자국들을 발견해 왔대요. 또한 놀랍도록 잘 보존된 삼엽충 화석 무덤을 발견해 왔대요. 여기에서 미스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맨날 진화론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미스테리야. 그죠? 근데 우리한테는 미스테리가 아니랬죠. 삼엽충 발자국이 보존된 지층 위에 지층에서 삼엽충 본체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만약 지층 형성에 수천만 년, 수만 년이 걸렸다면 이것은 커다란 미스테리인 것이다. 발자국, 기어간 자국이 나타나고 그 위에 가서 몸체가 나타나고, 이러한 패턴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다.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 박스에 뭐라고 나오면 좋겠어요? 예,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다양한 삼엽충이 화석이 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가 사실이라면 퇴적물이 아직 부드러울 때 삼엽충이 흙을 뚫고 상위 지층, 위의 지층으로 이동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동그라미 2번의 발자국이 보존된 지층들을 우리는 진짜로 보고 있어요. 넘겨서. 그 다음에 올라가서 기어 올라간 것에 몸체가 그 위에서 발견돼요. 몸체.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지층이 연속적으로 퇴적된 것이라면 지층과 화석에 대한 세 가지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옆에 칠판으로 한번 넘어와서
자, 1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지층의 두께는 오랜 시간이 아니라 퇴적물을 이동시킨 뭘 것 같으세요? 자, 연속적으로 퇴적되었다면 그 많은 흙을 그렇게 빠르게 연속적으로 몰고 와야 되는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하겠죠? 그 많은 흙과 그 많은 물을 그렇게 빠르게 이동시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건 물리적 규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바뀌네. 생각이. 뭐죠? 아까는 천천히 쌓인다고 하니까 지층의 두께가 시간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연속적으로 쌓였어.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랜드 캐년 앞에 가가지고 와, 장구한 세월을 느껴. 이건 진화론적 감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감성이 인본주의적으로 길들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진화론적으로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중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훈련이 안 돼요. 내 감정이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의 자유의지는 중립 상태가 아닙니다. 중립 기하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의 지식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의 감성체계도 우리의 지식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무엇에 길들여져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정의가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교육을 하는 건 죄를 짓도록 방치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훈련시켜야 돼요. 뭘로요? 성경으로요. 예. 그러니까 가서 장구한 세월을 느껴 이러면 안 되고 저 연속적인 저 엄청난 지층을 어떻게 저렇게 많은 흙과 물이 끌고 와서 저렇게 쌓았지? 그때 그 상황은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구나. 그죠?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가. 그 물리적 규모를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시작. 지층의 순서를 시대의 변화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화석의 모양 차이는 진화의 경향 또는 패턴이 아니라 자, 그럼 보세요. 밑에 묻혔던 삼엽충과 위에 묻혔던 삼엽충이 사실은 동시에 다 살고 있었던 거죠. 지금 여기 보세요. 제가 뭐 하나 그렸더니 생각이 바뀌어요. 해변의 고도 차이로 이렇게, 그죠? 바꿨어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지층이 연속적으로 몰려온다 해봐요. 그럼 동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층이 다른 층에 묻힐 수 있겠죠. 하나의 예시예요. 꼭 다 이랬다는 게 아니라, 그죠?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몰고 왔기 때문에 삼엽충이 땅바닥에 이렇게 다 붙어 없을 수도 있어요. 다 물과 함께 휩쓸려 가면서 또 매몰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고요하게 흙들이 몰려온 곳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거대하게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었다면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 있을 수가 없었겠죠. 어쨌거나 얘네들이 동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묻힌 위치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요런 삼엽충도 살고 있었고 요런 삼엽충도 살고 있었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 관점을 바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늘 경험하는 과학적인 사실과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우리 집 개하고 저 집 개하고 모양이 달라. 맞죠? 우리 집 고양이하고 저 집 고양이하고 모양이 달라. 그러면 저 집 고양이는 3억 년 후에 진화된 고양이예요? 모양이 다른 고양이, 모양이 다른 강아지, 모양이 다른 표범, 모양이 다른 새, 비둘기도 다 앉아있는 거 보면 색깔이랑 뭐 이런 게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러면 그게 모양이 다른 게 진화의 결과예요? 아니죠. 우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생물의 다양성. 그렇죠?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다양한 생물이 함께 살고 있는 건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왜 화석을 해석할 때만 모양이 달라지면 진화의 결과여야 되는 거예요? 와, 그죠? 얼마나 세뇌당하면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와, 우리는 정말 거짓에 약한 존재입니다. 똑똑하신 분들일수록 이 부분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병원장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때는 제가 이만큼 훈련되지 않았을 때 훈련 초기에 만났는데 제가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옳게 판단하고 한다고 생각했던 건 다 거짓부렁이구나. 나 스스로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점검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수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이제 같이 식사 자리에 앉게 돼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냥 그대로 제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이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인간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너무나 교만한 거고 너무나 속기 쉬운 존재, 거짓을 너무나 잘 믿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딱 나를 딱 째려보면서 그래요? 그래요? 딱 그래.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자기는 생각을 잘하고 잘 사리분별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분은 온 기간 내내, 일주일 내내 이 창조 탐사를 하는데 실제 현장을 가면서 버스에서 버스 투어를 하면서 이제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그다음에 요세미티 다 들으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뒤에 앉아서 그분은 진화론 논문을 읽고 계셨어요. 강사가 말하면 반박하려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상 공부의 학식의 정도의 문제도 아니고요. 똑똑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아래층의 생물이나 위의 층의 생물이 동시대에, 그죠? 동시대에 서로 다른 서식지에 살다가 매몰되었다면 뭐가 다른 거예요? 서식지가 달랐던 거예요. 시대가 다른 게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처럼 다양한 생물이 뭐 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유사한 게 공룡 발자국 화석에도 나타납니다. 앞에 화면 보실게요. 지금 공룡이 살고 있었다고 해보죠. 근데 갑자기 엄청난 물들이 몰려온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물들이 흙들을 끌고 와요. 그럼 지층을 만들겠죠? 그럼 공룡이 여기서 멀뚱멀뚱 서 있을까요? 공룡 정도 힘이 있는 동물들은 자꾸자꾸 물이 몰려올수록 위로 자꾸자꾸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 공룡의 마음에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 정도 상황이면 주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이고 있을 때 공룡이 거기를 밟으면서도 지나갈 수도 있겠죠. 공룡 발자국이 어떻게 남았을까? 내가 비 오는 날 땅에다가 발자국을 남기고 오면 일주일 뒤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죠? 네. 아니죠? 근데 왜 공룡 발자국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뭔가 지금과 다른 상황이었다는 것을, 그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흙이 뭐 했다? 그렇죠. 아직은 축축하고 부드러우니까 공룡이 밟았을 때 깊은 발자국을 남겼을 거 아닙니까? 밀가루 반죽에다 주먹을 꾹 눌렀던 것처럼. 그 다음에 그대로 가만 놔두면 이게 보존이 됩니까? 비 오지요, 바람 불지요, 다른 동물들이 지나가지요 하면은 당연히 지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위를 다른 지층이 또 와서 덮어야 돼요. 즉 연속적 퇴적이 있었어야만 그 발자국이 보존된다 이 말입니다.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또 이게 보존될까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모든 건 물 밑에서 쌓였지만 물 위로 들려 올라오는 융기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물이 빠지면서 빠르게 굳는 고화작용이 있었어야 이게 이체로 굳는 거예요. 그럼 발자국은 밑에 보존되어 있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격변적 상황이 아니에요. 홍수 끝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연적인 풍화 침식이 일어나면서 위에 층이 벗겨졌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해변가에 갔더니 바닷물에 그 위층이 벗겨져가지고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어야만 공룡 발자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 세계 도처에 남아있는 공룡 화석보다 공룡 발자국 화석이 훨씬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공룡 발자국 화석은 전부 다 이런 과정이 동반되어야만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훨씬 해석이 잘 되죠? 네, 성경적으로 보는 것이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한 해석을 더 온전하게 합니다. 지층이 아직 부드러울 때 공룡이 밟고 지나갔어요. 발자국이 사라지기 전에 다른 퇴적층이 그 위를 덮었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층을 밟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한 층만 지려 밟는 게 아니라 공룡이 무거워가지고 여러 층을 동시에 밟아버릴 수도 있겠죠. 있네. 여러 층을 공룡이 밟았어. 너무 무거워가지고 층은 구분되어 있어요. 진화론자들한테는 이게 수만 년이어야 되는데 수만 년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층은 어떻게 쌓였다? 빠르게 쌓였다. 또 어떻게 쌓였다? 연속적으로 쌓였다. 예, 그래서 이러한 발자국 화석들, 삼엽충이 기어간 자국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실험을 해볼까요? 실험.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피에르 줄리앙이라는 박사님인데 이분이 퇴적 실험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전공 분야예요. 퇴적 실험했는데 물과 함께 흙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동안 아무도 이런 실험을 안 했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수조를 만들고 물과
흙을 굵은 모래와 가는 모래를 섞어서 빠르게 이동을 시켰어요. 지금 보시면 물은 위에서 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엄청 빠르게 가죠. 그러니까 밑에서 흙이 끌려가죠. 끌려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입자들이니까 굴러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르면서 갈 때 볼링공을 굴리고 탁구공을 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굴르다 보면은 볼링공끼리 탁구공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구르는 패턴이 물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잘라봤어요. 지층을. 본인이 직접 들어갔죠? 수조에 잘랐어요.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아니, 흘려보낼 때는 검은 모래, 흰 모래를 따로따로 보낸 게 아니에요. 섞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왜 지층은 검은 층, 흰 층이 구분되어 있어요? 구르는 패턴이 달라서. 가는 모래, 굵은 모래가 알아서 분급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솔팅 된다고 그래요. 솔팅. 예, 분급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보는 지층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나가서 볼 수 있는 지층하고 어때요? 매우 유사하죠? 뭐가 하나가 달라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대답을 해야 돼요. 뭐가 달라요? 지금 이 실험실에서 만든 이 지층과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지층은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규모가 다르죠. 그럼 이제 여기서 그 규모가 다른 거, 요 실험실 상황의 이 지층의 크기와 현장에서 우리가 보는 그 지층의 크기, 물리적 규모가 엄청 다르죠. 그걸 다르게 만든 건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에너지의 크기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과 지금 이 실험실보다 훨씬 많은 물과 또 훨씬 많은 흙이 어떻게 빠르게 이동했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분급이 이루어지면서 층을 만들어서 연속적인 지층이 생겼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됐죠? 자, 정리합니다. 138쪽. 첫 번째 박스 부드러울 때. 그렇죠? 부드러울 때 공룡이 밟았어요. 138쪽. 그다음 공룡 발자국이 사라지기 전에 다른 퇴적물이 덮어야 돼요. 그다음 굳는 과정이 그다음 신속하게 이어져야 돼요. 지층이 축축한 상태로 있다고 해서 화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융기하고 고화되는 과정도 빠르게 진행이 돼야 돼요. 굳는 과정. 그다음에 풍화 침식. 그 위에 지층은 풍화 침식돼서 이제 밑에 발자국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 긴 거는 집에 가서 쓰시고요. 5번. 자, 줄리안 박사는 어떻게 했어요? 물과 흙을 빠르게 흘려보냈죠? 빠르게. 자, 그랬더니 흙들이 물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굴러가요. 굴러가며 분류가 된단 말이죠. 그다음 마지막에 지층의 줄무늬는 모의 산물이 아니고 오랜 시간, 한 층이 오랜 시간 걸린 게 아니고 퇴적물이 많은 물과 함께, 여기서 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량의 물이 아니면 이렇게 많은 흙을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운반체는 물이어야만 해요. 바람도 안 됩니다. 물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 물이 아주 빠르게 이동할 때만 뭐가 생겨요? 뚜렷한 줄무늬가 생겨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갔는데 줄무늬가 뚜렷지 않은 지층이 있다. 지층이긴 지층인데 줄무늬가 딱 선명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럼 이제 여러분 말해보세요. 아, 이 지역의 지층이 만들어질 때는 물이 덜 빠르게 지나갔구나. 이 흙을 움직일 만큼은 빨랐겠지요. 그렇지만 더 빨라야 줄무늬가 뚜렷해진다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 같이 아주 착착착착 줄무늬가 잘 보이는 것은 엄청나게 빠르게 물이 흙들을 끌고 갔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줄무늬의 뚜렷한 정도는 속도가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요, 전 세계가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그죠? 감히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이것을, 이 노아 홍수의 거대한 이 물과 함께 일어난 이 재앙 사건을 가리는 게 바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질 역사예요. 자, 그러면 큰 2번 화석이 지지하는 것. 그럼 화석은 과연 진화를 지지할까? 아니면 창조를 지지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삼엽층은 언제 어디서 나왔을까요? 언제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뭐 그냥 1초 만에 대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3일 동안 우리가 구워 삶았는데 예, 이제 조금 배운 티를 내고 좀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 너무 미사여구가 많아요. 그런 거 말고 정답은 딱 깔끔하게, 자, 창조 5째 날에, 그죠?
물에 사는 생물이니까 창조 다섯째 날에 뭐대로? 종류대로 창조하실 때 삼엽충이란 종류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되죠. 예. 그러면 어디서 나왔는지 알까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 보세요. 박스를 보세요. 지금 이게 진화의 패턴이라고 이 사람들은 해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도 그림이 정직해. 봐봐요. 모든 종류가 다 캄브리아기 맨 밑에 지층에 다 나왔네.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가다가 갈라진 게 아니고 밑에 이미 모든 종류가 다 나와서 그 종류 안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만 보더라도 삼엽충의 각가지 종류가 같은 시대에 다 살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료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정확한 우리 바른 해석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자, 삼엽충 번성 기간이 아까 고생대 기간이라고 했는데요. 한 3억 년에 걸쳐서 번성했다라고 진화론자들은 말하고 있지만 삼엽충의 대가인 리차드 포티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진화론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평생 연구하고 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캄브리아기 지층 바닥에서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아까 보셨죠? 왜 다양한 삼엽충이 갑자기 다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조상은 도대체 어딨냐. 점진적으로 삼엽충으로 되어 와야 되는데 그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은 볼 수가 없다. 왜 볼 수 없는 걸까?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건 좀 더 현대적인 연구자들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데이터는 전형적인 캄브리아기 화석 기록이 시작될 때 캄브리아기 폭발은 이미 크게 결론 지어졌다는 강력한 양적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화석 데이터만으로는 캄브리아기, 즉 지층의 맨 아래 지층이니까 그들로 치면 제일 오래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생물들이 다양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양적으로 풍부해서 이거를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줄 이후 캄브리아기 나머지 지역에 걸쳐서는 진화에 진화가 멈췄다 이 말이에요. 종류대로 다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진화 과정이 없고 그 모양의 조금의 변화, 즉 우리가 어저께 배운 용어로 치면은 변이만 나타날 뿐이에요. 근데 변이는 진화가 아니라 뭐예요? 다양성이에요. 그렇죠. 우리 말 통한다 이제. 여러분 3일 동안 엄청 수준 올라갔죠? 네. 진화적 정체가 일어난다고 지금 진화론자의 논문에서 나온 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눈치를 조금 빨리 채신 분은 C는 캄브리아기구나, O는 오르도비스기구나 이렇게 이제 조금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아까 지층 색깔별로 구분됐던 그거랑 똑같은 패턴의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 캄브리아기에 지금 화석이 발견된 거는 진한 선이에요. 굵은 선으로 된 거는 그 화석이 발견된 지층들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물도 다 대부분 캄브리아기에 다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각가지 종류의 생물들이 다 캄브리아기에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진화론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이 각가지 종류들의 생물들이 진화되어 온 과정이 그 밑에 층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화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밑에 층, 캄브리아기 전, 그 밑에를 우리가 선 캄브리아기라고 해요. 이 선 캄브리아기는 거의 화석이 나타나질 않아요. 진화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진화의 과정이 있다는 건 거짓부렁이다. 거짓부렁이다. 자, 동그라미 1번, 139쪽에 동그라미 1번. 진화가 맞다면 전이 과정이 무수히 많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 그런 과정을 보여주냐 이 말이죠. 넘기겠습니다. 자, 삼엽충 처음부터 모두 다 어떤 상태로 나왔어요? 완벽한 모습으로. 삼엽충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 완전한 삼엽충으로 나타났어요. 다른 생물들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들의 조상은 어디에 있는가? 왜 그 조상들은 볼 수가 없는가? 이게 삼엽충의 대가 고생물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증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캄브리아기 지층에 많은 종류의 생물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말해요?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얘기해요. 왜 폭발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여러 생물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한꺼번에 매우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나온다. 이거를 뭐라 한다고요?
캄브리아기 폭발. 그래서 자 여기 앞에 보실게요. 여기서 발견되는, 여기서라는 건 캄브리아기 지층을 말하는 거예요. 종류가 무려 40문이래요. 이게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왜냐? 오늘날 살고 있는 생물의 문, 종속, 과목, 강, 문계할 때 그 문이에요. 파일라. 예. 문이 지금 오늘날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의 문이 80문이에요. 대략. 그런데 캄브리아기 제일 밑에 층에서 얼마큼 나왔다고요? 40문. 절반 정도가 다 갑자기 다 나왔네. 그때부터 살았던 생물이 지금까지 모양이 바뀌지 않았네. 진화적 정체. 그죠?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발견되는 많은 생물 문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것임을 알고 있다. 곤충은 얼마큼 나온대요? 곤충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의 5분의 4가 다 발견돼. 근데 조상 없이 그냥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완벽한 상태로. 잠자리는 완벽한 잠자리로, 거미는 완벽한 거미로. 예. 우리가 그래서 화석을 보고도 거미인지 개미인지 벌인지 다 알아맞힐 수 있어요. 왜요? 안 변했으니까. 처음부터 완벽했으니까.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됐으니까. 네. 내려가서 쓰셨죠? 3, 40문.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분의 4.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에서 강력하게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게 어디냐면 무척추 동물이다가 척추 동물이 돼야 돼요. 그쵸? 바다에서 첫 번째 세포가 나왔다며요. 우리 어저께 계속 그거 교과서 봤잖아요. 그 첫 번째 세포로부터 여러 가지 해양 생물이 진화돼서 나와야 되고, 근데 그 처음에 나온 생물들은 척추가 없는 무척추 생물들이에요. 그러다가 척추가 생겨나서 어류라는 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동물로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려면 제일 먼저 발견돼야 되는 화석이 뭐겠어요? 척추가 점점 생겨나는 과정의 화석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게 뭐냐면은 화석으로 발견되는 물고기 이름들이에요. 물고기 이름들, 즉 물고기는 종류대로 다 발견된다 이거예요. 뭐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다양한 물고기들이 화석에서 다 발견되는데 그들의 조상, 그들의 조상, 그들의 조상. 진화론이라면은 그들의 조상들이 연속적으로 있어서 단계적으로 변화해 왔어야 되죠? 그거에 대한 기록은 몇 개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00000000000. 예, 진화적 조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0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하고 있는 이 바로 무척추 생물이 어떻게 척추 생물이 됐을까를 전공한 그 과학자가 진화론자예요. 존 롱이라는 호주의 고생물학자가 전 세계 박물관을 다녔대요. 왜? 호주에 없으니까.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박물관에 없으니까 영국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다른 박물관에는 있나 하고 진짜 다 가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의 기원은 척추동물의 기원을 의미하지만 증거는 전무, nothing,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의 첫 번째 박스는 척추의 형성을 밝혀야 되는데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척추가 있는 어류로의 단계적 변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증거들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스스로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진화론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새로운 아이템을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예. 사업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화 사업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상품이 뭐냐? 고래의 진화예요. 자, 네, 고래 진화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래는 무슨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자들이 좀 머리가 아프겠죠. 아니면 어류에서 양서류에서 파충류에서 조류, 포유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포유류인데 다시 어류처럼 바다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화의 끝까지 포유류까지 왔다가 다시 수중생물로 돌아가는 이런 특이한 이제 진화 경로를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이 이거 그냥 욕이 아닙니다. 개 같은 파키세투스라는 동물로부터 진짜예요. 이게 욕이 아니라 책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개와 같은
그런 동물로부터 아니면 하이에나 같은 그런 네 발로 기는 육지 동물로부터 점진적으로 수중생물에 알맞게 800만 년에 걸쳐서 변해왔다라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저는 어떤 이제 비유를 생각하냐면, 기차가 시간을 가만히 오랫동안 놔두니까 잠수함으로 바뀐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세요. 고래의 진화가 큰 박물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에 가면은 쫙 전시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좀 돈 있다 하면 애들 데리고 그런데 뭐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요. 가가지고 막 보이지? 진화의 증거 보이지?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전시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럼 이제 그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빨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차가 잠수함으로 진화됐다. 그렇지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네. 넘깁니다. 142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래의 진화를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이 한 얘기는 또 재밌어요. 자기들이 그 진화를 연구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로도세투스라는 게 중간 단계래요. 육지 동물에서 고래로 가는 과정이래요, 이게.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래서 발이었던 게 물과 귀가 되고 꼬리였던 게 이 지느러미가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어떤 과학자가, 이 사람은 과학자지만은 의학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주 훌륭한 이제 내과 의사였는데 일찍 은퇴를 일찍 하고 부인은 포토그래퍼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진화의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진을 찍고 모든 과학자들을 인터뷰해가지고 그랜드 익스페리먼트라는 책을 냈어요.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써 있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나머지 그 노후를 그렇게 멋있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세요. 헌신. 헌신만이 남는 거예요. 이 땅에서 쌓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실제 그 실물 화석 봤더니, 자, 지느러미가 있어요, 없어요? 화석에. 화석은 여기서 끝났네. 어떻게 알고 이걸 그렸지? 발도 화석에는 없네. 그죠? 근데 어떻게 알고 이거 그렸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어떻게 알았지? 이거 질문을 항상 하시라고 그랬죠? 진거리치라는 이 분야를 전문하는 박사가 발견 당시에 손과 발뼈가 없었다는 거예요. 후에 발견을 했대요. 다른 또 개체를 발견했겠죠? 그랬더니 뭐가 없대요? 물과 귀가 없대요. 그럼 얘는 수중생물이 아니네. 그죠? 이것은 꼬리는 아예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럼 꼬리도 지느러미가 아니었겠죠. 육상생물 하는 동물이 꼬리를 지느러미를 이렇게 달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은 진화론적 상상으로 그린 거다 이거예요. 자, 가장 현대적 고래와 비슷한 이제 그 화석으로 발견되는 고래가 바실로사우루스인데, 최근에 발표된 화석 증거를 보더라도 최초의 완전 수생의 고래 모습을 보여주는 바실로사우루스과 동물들은 지금까지 생각되었던 것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지금까지 사기쳤던 것보다 이렇게 말해야죠. 훨씬 갑작스럽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완전한 수생 고래로 그냥 갑자기 나타나지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리 상품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전시를 해요. 그래서 진화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십 년 동안 그 뒤에 찾아요. 항상 그런 패턴이에요. 근데 한 수십 년 지나면, 한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면은 증거가 없더라 쯤 될 때, 사람들이 이제 그게 안 먹힐 쯤 될 때 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원리를 다 아셨어요. 재밌으세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얘네들이 지금 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교과서에 의하면 화석이 과거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랬잖아요. 나는 중생대, 나는 고생대 이러면서 나는 신생대 이러면서 화석이 자신의 지구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교과서가 우리한테 말했잖아요. 진짜 그런 거예요? 화석은 다큐멘터리일까요? 스냅 사진일까요?
근데 우리는 화석을 보면서 항상 뭘 생각해요? 막 지지시대에 막 역사가 막 영상으로 막 필름이 돌아가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왜요? 그런 교육을 늘 받아봤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입력된 게 출력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입력을 시켜놓고 출력시키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새로운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만약에 제가 유럽 여행을 한 열흘 동안 갔다 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사진을 한 100만 장 찍었어요. 100만 장. 그리고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10명의 PD를 고용했어요. 그리고 100만 장의 사진을 각각에게 주면서 제가 유럽 여행 열흘 동안 갔다 온 여행 스케치 영상을 만들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들에게 단 한 가지, 열흘 동안 어떤 스케줄로 다녔는지는 안 말해줬어요. 숨겨진 비밀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10명의 PD가 저에게 영상을 이제 한 달 후에 가져온 거예요. 자, 10명의 PD가 만든 그 다큐멘터리는 다 같은 내용일까요? 다른 내용일까요? 그러겠죠? 누구는 프랑스를 먼저 가고 누구는 스페인을 먼저 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했겠죠? 바로 그거예요. 이 100만 장의 사진은 다 뭐예요? 화석이에요, 화석.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해석하는 거예요? PD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진화 PD들이. 이러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진화되어 와가지고 이런 패턴으로 진화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하면서 막 우리를 그 다큐멘터리로 세뇌시키고 있던 거예요. 해석의 방법을 바꾸면 전혀 다른 역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사진들은 지느러미나 척추나 날개 같은 생물의 놀라운 기관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완벽한 모습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화라는 가정으로 화석을 배열하더니 그것이 진화의 결과라고 해석하고, 이런 걸 뭐라 했죠? 원하는 결과를 전제해버리는 거, 순환 논증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석하고 거기에 오랜 시간을, 지층이 천천히 쌓였다, 그걸 근거로 오랜 시간을 부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예, 이제 다 정리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워진 눈으로 이제 진화를 좀 벗겨버리고, 화석을 보던 진화의 눈을 좀 벗겨버리고 새로운 눈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물들을. 여러분, 곤충이 겹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겹눈이 뭐냐면 하나의 안구에 여러 개의 렌즈를 갖는 건데, 이 여러 개의 렌즈가 하나의 초점으로 맺혀져서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눈을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이죠.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겹눈을 보시면은 보통의 이제 절지동물들이 가지고, 이제 곤충을 포함한 절지동물들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안구 안에 수천에서 수만 개의 렌즈들, 난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신기하죠? 이제 쓰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144쪽에. 네, 난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안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볼록한 형태죠. 약간 그 반구를 뒤집어 놓은 형태죠. 요렇게 돼서 렌즈가 배열되기 때문에 이 시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140에서 한 180도 광각이라고 하죠. 우리 카메라, 광각 카메라 이런 말 쓰잖아요. 인간은 한 130도, 제가 여기 이렇게 정면 보고 있으면은 여기까지는 보이고 요 이상은 안 보여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시각이라고 하는데, 이 시각이 얘네들은 굉장히 넓어요. 180도까지도 보이는 그런 이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굉장히 작잖아요. 곤충도 작은데 곤충의 눈은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 오밀조밀한 그 눈 안에 이런 기능을 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모방해서 아주 초소형의 초광각 카메라를 기술자들이, 공학자들이 만들고 있어요. 곤충의 눈에서 아이디어를 따와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아니, 똑똑한 인간이 왜 곤충의 눈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우연히 저절로 된 거라면은. 그렇죠? 거기에 더 놀라운 지혜와 기술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보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삼엽충, 고생대 맨 밑바닥에 지층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진화가 덜 된 동물이어야 되는데, 이 삼엽충도 절지동물이거든요. 근데 얘 눈도 바로 그 겹눈 구조로 되어 있어요. 확대해서 보면, 그리고 얘가 눈 렌즈가 방해석 결정으로 돼 있어요. 방해석은 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광물로 된 렌즈를 가지고 있으니까 썩었겠어요? 안 썩었겠어요? 보통은 이제 눈이 뻥 뚫려 있죠. 화석을 보면 눈이 제일 먼저 썩어버려요. 그런데 얘는 방해석 결정으로 렌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썩지 않고 보존돼 있어가지고 화석을 가지고 이 눈을 연구해요.
와,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또 이렇게 귀한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렌즈들이 전부 다 초점을 한 점에다가 또렷이 맺히는 그런 정교한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삼엽충도 태어날 땐 작습니다.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은 작은 눈이 점점 커질 때 이 배열이 바뀌면서 초점이 흐려질까? 아니에요. 이 렌즈도 같이 그 배열을 맞춰서 성장을 해요. 와, 너무 신기합니다. 그죠? 자, 더 신경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거 배열 보이세요? 렌즈들의 배열이에요. 너무 복잡하죠? 예. 이게 하나하나가 다 렌즈들인데 이게 눈 한쪽이에요. 눈 한쪽. 이 수만 개, 수천 개의 눈들이 이렇게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근데 배열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 집합 보관하고 완전 보관하고 집합 보관이 있는데 얘가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눈이에요. 자, 그래서 한 종을 이제 제가 말씀드려 보면은 페콥스라는 종이 있어요. 삼엽충의 다양한 그 삼엽충 종 중에 페콥스라는 종이 있는데 요 밑에 집합 보관의 이런 눈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어떤 렌즈를 가지고 있냐면 이중 복합 렌즈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막 너무 고차원적으로 막 올라가죠. 자, 다시 천천히 가볼게요. 배열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의 렌즈가 요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렌즈가. 그럼 각각의 렌즈가 다 이 이중 복합 렌즈예요. 그럼 이중 복합 렌즈가 왜 필요하냐? 삼엽충은 아까 어디 산다고 그랬죠? 바다 밑바닥을 기어다닌다 그랬죠. 그러면 수심 100m, 150m 이런 데서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럼 빛이 굉장히 부족한 곳이죠. 굉장히 어두운 곳이죠. 그런데도 물질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거기다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렌즈들이 빛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초점에다 맞추니까 굉장히 많은 빛을 집약적으로 모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든 볼록 렌즈는 구면 수차라는 게 있어요. 안경 쓰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구면 렌즈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안경을 안 쓰시나 보다. 그냥 요즘 렌즈들은 다 비구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구면 렌즈 쓰실래요? 비구면 렌즈 쓰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안경사가. 왜냐면 비구면 렌즈가 더 비싸니까. 예. 왜 그럼 구면 수차를 없애는 비구면 렌즈가 필요하냐면 빛이 한 점에 딱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퍼져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퍼져서 모이면 어때요? 물체가 또렷하게 보이지가 않겠죠. 이건 볼록 렌즈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모든 볼록 렌즈는 이런 현상을 가져요. 그래서 그걸 더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더 정확하게 한 점에 탁 모이게 할 수 있는가 했더니 그거를 연구한 과학자들이 한쪽 면과 반대쪽 면을 다른 곡선으로 깎으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중 복합 렌즈예요. 한쪽은 볼록 렌즈 모양이지만 반대쪽은 쌍곡면으로 깎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물리죠? 그래서 이게 호이겐스의 렌즈하고 데카르트의 렌즈인데 이 대단한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천체를 보는 망원경들은 다 이중 복합 렌즈를 써요. 왜냐면 멀리서 오는 빛이 퍼져버리면 안 그래도 잘 안 보이는데 그 형상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또렷하게 초점을 맞추는 이런 렌즈를 써요. 그러면 얘는요 방해석 렌즈의 굴절률하고 키틴 재질로 된 렌즈의 굴절률이 서로 다른 굴절률이 달라서 오히려 초점을 더 선명하게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즈가 이렇게 볼록 렌즈가 하나면은 굴절률이 하나일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두 면이 다르게 깎여 있기 때문에 굴절률이 서로 달라요. 양쪽 면의 굴절률이 달라요. 근데 굴절률이 달라야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맺히는 거니까 거기에는 정교한 물리적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렌즈를 수천 개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 눈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씩. 말 다 했죠. 최근에 이제 기사를 이제 보니까 미국에 우리나라 이제 키스트처럼 미국에도 니스트가 있거든요. 그 연구소에서 이 달마니티나 소셜리스라는 이것도 삼엽충의 한 종인데 얘 눈을 연구해가지고 아까는 이중 복합 렌즈의 앞면과 뒷면을 다르게 깎은 거. 얘는 그게 아니고 이중 초점 렌즈. 한 번에 보고 있는데 초점이 두 개가 맺혀. 그러니까 가까운 걸 보면서 동시에 먼 걸 보는 거예요. 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 콘 모양으로 렌즈가 이제 깎여 있는 거예요. 이 안쪽으로, 눈 안쪽으로.
그래서 콘 모양으로 깎여 있는 이 삼엽충의 렌즈가 두 개의 초점을 맺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맺히는 초점이 있고 뒤에 부분에 맺히는 초점이 있어서 얘는 앞에서 내 앞에 얼쩡거리는 애도 보면서 저 멀리서 나를 먹으려고 오는 천적도 빨리 감지할 수 있어요. 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 초점 렌즈 요거를 이용해서 그런 카메라를 개발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사에 보면은 과학자들이 삼엽충의 눈에서 영감을 얻었대요. 여러분, 영감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고도의 기술이 들어있고 놀라운 지혜가 들어있어서 와, 여기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하고 통찰력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이미 뭐가 들어있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보이는 만물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도 뭐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까? 핑계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핑계댈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아멘. 자, 박스 한번 채우겠습니다. 145쪽. 145쪽에 동그라미 3번의 첫 번째 박스, 구면수차. 그걸 계산하는 렌즈를 삼엽충, 그렇게 고생대 맨 밑에 지층에 나오는 이 진화가 덜 된 생물이 갖고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두 종류의 렌즈가 각각 다른 굴절률, 서로 다른 굴절률의 조합으로 아주 정교한 초점을 맺히는 그런 렌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밑에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은 자, 초소형 이중 초점 렌즈 카메라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삼엽충의 눈을 통해서 영감을 얻었어요. 이중 초점 렌즈. 그 다음 박스. 그 속에서 우연에 의한 무작위적 메커니즘이 아니라 뭘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고도의 복잡성과 수학과 물리학이 총동원되어야 하는 최첨단, 자, 우연이 아니라 뭐? 우연 이렇게 나오면 반대로 항상 우리는 설계가 떠올라야 돼요. 예, 우연이 아니라 설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삼엽충은 매우 고차원적인 물리 문제를 해결했으며 페르마의 원리 뭔지 모르죠? 아베의 사인 법칙 뭔지 모르죠? 스네르 법칙은 좀 들어보셨어요, 그죠? 물리 시간에 복굴절 결정의 광학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삼엽충이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가장 알맞은 눈을 디자인하신 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 146쪽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에 대한 해석은 우리의 눈이 성경과 같은 방향을 볼수록 온전해진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 풍조가 변해도 우리 믿음과 생각을 성경으로 돌이켜 우리가 성경에 맞춰야 하지, 성경을 우리에게 맞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눈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면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 보이게 될 것이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사람들의 눈은 어떤 눈이었나?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한 그런 성경의 저자와 같은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같이 그런 고백을 해야 될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그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의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시가 왜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남았을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찬양했던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같이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보여요. 왜요? 그분께서 너무나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그 만물 안에 디자인해 놓으신 거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해놨기 때문이에요. 이거 부인하고 싶으면 너희들도 저작권 만들지 마. 너희들도 특허권 만들지 마. 당신들이 만든 것은 그렇게 귀해가지고 저작권 매기고 특허권 매기고 저자 사인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인간의 지혜보다 더 고도의 지혜로 그 만물들을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만물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다면, 뭐구나, 내 생각이 허망해졌구나, 내 지각이 어둡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 visible, 그죠?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 invisible, 나타나지 않은 것에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에서 된 게 아니라 나타나지 않은 것. 이 보이는 세상을 만든 거는 뭐죠? 하나님의,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invisible한 거예요. 이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하고 있어야 이 세상이 제대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빠진 존재는 허망한 거고요. 그죠? 지각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므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걸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욥이 말합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어때요? 네, 이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 반주 부탁해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 하나 받으시려고 그 많은 일들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하나 받으시려고 그 많은 일을 겪었다고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병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욕하고 떠났어요. 심지어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를 외면하고 지적질하고 괴롭혔어요. 정말 겪을 수 있는 고통은 다 겪었어요. 근데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고 자기 몸을 벅벅 긁으면서 그러고 있는 욥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욥아, 너무 힘들었지?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우쭈쭈쭈쭈쭈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폭풍과 같은 바람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욥, 일어나. 허리 동여. 똑바로 서.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그렇게 많이 알면 나에게 말해봐. 이렇게 질문하시기 시작해서 38장, 39장, 40장, 41장 계속 질문하십니다. 근데 그 질문들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무슨 질문인가? 피조물에 대해서 너가 얼마나 아느냐를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 하나님이 지으신 천체,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기상 시스템, 그 모든 것들 너 알면 나한테 대답 좀 해봐 라고 질문을 계속 질문 폭격을 하세요. 그 앞에 욥이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그때 비로소 주님, 제가 죄를 뒤집어 쓰고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주님을 조상들로부터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무식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떠들었던 거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의 눈이 바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계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 땅에 남겨놓은 그 흔적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욥이. 이 고백 받으시려고 그 고난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아직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못 느끼고 계시다면 어쩌면 고난으로 이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꾸 치시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에게 자꾸 고통을 살살살살 주시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호흡하는 모든 순간마다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 여기서 욥이 깨달은 게 뭘까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생명 하나 보존하려고 만드신 거구나. 그거 느낀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천체들도, 저 무수한 새들도, 저 무수한 동물들도, 이 어마어마한 이 창조 세계가 내 생명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딸기를 먹을 때, 여러분이 물을 마실 때, 여러분이 땅을 걷고 있을 때, 여러분이 아침에 밥을 지을 때, 우리 친구들 엄마가 주는 밥을 먹을 때, 그 모든 순간마다, 창조물을 볼 때마다, 피조물을 볼 때마다,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 생명 보존하시려고, 나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 눈에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